보지 마. 당신의 다리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지만 그녀가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 바로 내 정신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를 보지 마. 닳고 해진 치맛단 아래 그 빈 공간을 보지 마. 아니, 당신 다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 질문을 내뱉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그 추위는 지금 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강민혁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늘의료재단의 부회장이라 부른다. 그들은 내가 입은 명품 정장을 보고 내 손목에 거만하게 놓인 5천만 원짜리 시계를 보며 성공을 본다. 그들은 9천억 원이라는 자산을 본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부산의 노숙자 텐트촌 한가운데 서 있는 나는 내가 지극히 작고 비열한 인간임을 느낀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낯선 이가 아니다. 낡은 목발에 앙상한 몸을 온전히 기대고 있는 여자 다리가 한쪽밖에 남지 않은 그 여자는 한때 제 아내였습니다. 이지아. 그 이름은 지난 15년 동안 내가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거나 계산과 명예욕 아래 고의로 파묻어 버린 이름이었다. 그녀는 한때 청담동 최고 명문가의 며느리였고 100명이 넘는 하인을 거느린 1000평짜리 전통기와 저택을 관리하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반질반질한 나무 복도를 가볍게 걸어 다녔고 옷자락에서는 은은한 동백꽃 향기가 났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내 눈앞에서 다리를 잃은 채 칼바람 속에서 떨며 낙동강 다리 밑에 숨어 살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인과응보를 믿습니까? 저는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일은 2023년 12월의 어느 날 오후 3시에 일어났다. 강바람이 어찌나 거세게 불던지 텐트를 덮은 천들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펄럭거렸다. 나는 자선재단 직원들이 미리 마련해둔 높은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 아래에는 기자들, 카메라들, 그리고 웅크린 차에 기다리는 노숙자들이 있었다. 내 손목에 있는 시계에서 반사된 빛이 약한 오후 햇살 아래 차갑게 번득였다. 씁쓸한 대조였다. 이 시계 하나면 이 텐트촌 전체를 몇 년은 먹여 살릴 수 있겠지만 나는 그저 형식적인 자선 행사에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차고 있을 뿐이었다. 하늘재단은 겨울철 노숙자 지원 캠페인에 10억 원을 기부합니다. 나는 당당하게 선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며 눈을 부시게 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의례적인 공업용 미소였고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자애로운 기업가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기자들이 단상 아래로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들었다. 부회장님, 이번 기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의료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막힘없이 매끄럽게 대답했다. 당연했다. 이것은 홍보팀이 사흘 전에 미리 작성해준 대본이었으니까. 나는 그저 그 미사여구들을 다시 송출하는 라디오에 불과했다. 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검지 관절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나는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오늘 저 쏟아지는 박수 소리 속에서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불안했다. 단상에서 내려온 후에도 쇼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도시락을 나누어 줘야 했다. 부회장의 가장 서민적이고 친근한 사진을 얻기 위한 기자들의 요구였다.
나는 텐트촌 쪽으로 걸어갔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싸구려 알코올 냄새, 오랫동안 치우지 않은 쓰레기 냄새, 가난과 질병의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참았고 처음 몇 개의 도시락만 나눠주고 빨리 돌아설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 시선이 어떤 인연과 부딪혔다. 폐품 더미 뒤에 가려진 낡은 텐트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다. 여자였다. 그녀는 목발에 몸을 완전히 기댄 채 힘겹게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낡은 긴 치마가 바람에 펄럭였고 나를 멈칫하게 만든, 심장이 멎을 것 같게 만든 것은 텅 빈 왼쪽 치맛단이었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강바람이 몰아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려버리자 퀭하고 얼룩진 얼굴이 드러났다. 내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이 하마터면 땅에 떨어질 뻔했다. 내 손이 덜덜 떨렸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아니, 괜찮네. 내 목소리는 갈라져서 마치 목이 졸린 사람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15년, 긴 세월이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에 충분하고 회사가 파산하기에 충분하며 고귀한 사모님을 장애를 가진 노숙자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인가 플래시가 다시 번쩍였다. 한 촬영 기사가 나와 그 여자를 향해 렌즈를 들이대며 이 감동적인 순간을 기록하려 했다. 촬영 당장 멈춰. 나는 소리치며 깜짝 놀라 손으로 렌즈를 막았다. 나의 행동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나는 언론 앞에서 이렇게 평정심을 잃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그녀를 찍게 둘 수는 없었다. 이 극도의 고통을 저녁 식사 시간에 가십거리로 만들게 할 수는 없었다. 여자는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녀는 황급히 등을 돌려 텐트 안쪽 깊숙이 빠르게 이동하려 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자갈밭 위를 찍는 목발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톡, 톡, 톡.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고 마른 뒷모습. 시간이 아무리 잔인하게 흘렀어도, 상황이 아무리 변했어도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매일 새벽 일어나 내 정장을 다려주던 여자. 내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올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던 여자의 모습이었다. 오후 4시 10분이었다. 행사는 끝났고 수행원들과 기자들은 주섬주섬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다. 내 발은 차가운 땅바닥에 못 박힌 것 같았다. 나는 기사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무시하고 혼자 텐트촌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했다. 나는 강가 근처 구석진 곳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곳에서 그녀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목발을 헝겊 조각으로 묶으려 애쓰고 있었다. 저 여자분도 지원 대상입니까? 나는 근처에서 정리 중인 젊은 자원봉사자에게 물었다. 네, 부회장님. 자원봉사자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 계신 지 5년 됐어요. 사정이 참 딱해요. 병원 치료도 다 거부하시고 복지시설 입소도 안 하겠다고 하세요. 그전 10년 동안은 뭘 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름조차 말 안 해서 여기 사람들은 그냥 외다리 여자라고만 불러요. 여기서 5년, 그리고 그전에 유랑생활 10년, 합쳐서 15년. 우리가 이혼한 시점과 소름 끼치게 일치했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누군가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회장으로서의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낼 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아야. 그 이름은 내 입술에서 가볍게 튀어나갔지만 그 무게는 천은망은이었다. 목발을 만지작거리던 여자가 갑자기 멈칫했다. 그녀의 앙상한 어깨가 굳어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아십니까? 인생에는 영원히 뇌리에 박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나에겐 이 순간이 그랬다. 그 얼굴. 퀭하고 주름진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린 피부 갈라져 피가 맺힌 입술. 가을 호수처럼 맑았던 눈동자는 이제 탁하게 흐려져 두려움과 극도의 피로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틀림없는 지하였다. 잘못 봤을 리가 없다. 당신.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서 폭발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목발을 집어들고 도망치기 위해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썩은 목발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뚝 하고 부러져 버렸다. 악! 지아는 울퉁불퉁한 돌바닥 위로 널브러졌다. 강한 충격에 고통스러워하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두려움이 고통보다 더 컸다. 그녀는 몸을 끌며 남은 다리를 차가운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가려 했다. 지아야. 나는 소리치며 그녀를 일으키려 달려들었다. 오지 마요. 그녀의 비명이 공기를 찢었다. 날카롭고 절망적이었다. 그녀는 내가 마치 괴물이라도 되는 양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도 되는 양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제발 건드리지 마요.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다. 내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흰 밥과 뜨거운 국이 더러운 바닥에 흩어졌다. 겨울 오후의 추위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희미한 김을 바라보다가 15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어제 일처럼 잔인하고 선명하게 밀려왔다. 그날도 이렇게 따뜻한 밥상이 있었다. 지아는 집에 요리사가 수십 명이 있어도 항상 직접 요리를 했다. 그녀는 말했다. 남편이 일하고 와서 힘든데 아내 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하지. 그녀의 밥상은 산의 진미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늘 정성이 가득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고급 호텔 방에서의 그 운명적인 밤을 기억한다. 내 어머니 박 여사, 가문의 가장 권력 있는 여인이 안락 의자에 앉아 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미녀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녀는 이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세탁소 딸내미가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네가 좋다고 해서 눈 감아줬지. 하지만 봐라, 5년이다. 배가 여전히 납작해. 강씨 집안의 대를 끊어놓고 있잖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비겁함은 그때부터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조선그룹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김소연 그 아이가 아주 마음에 들어. 네가 만나는 걸 동의한다면 새 병원 프로젝트를 위한 10억 원짜리 계약이 즉시 체결될 거다. 어머니는 서류철을 탁자에 던졌다. 선택해라. 알도 못 낳는 여자냐? 아니면 그룹 전체의 미래냐? 정말 우스운 일이다. 10억 원. 그때 내 양심의 값은 10억 원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명성을 사기 위한 푼돈으로 딱 그 액수를 기부했다. 인생은 참 짓궂기도 하다. 나는 타협했다. 나는 조강지처를 팔아넘겼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밤들을 시작했다. 김소연을 만났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방탕한 유흥에 빠져들었다. 지아에게 차갑게 대했고 그녀가 나에게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
열심히 약을 다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치료법을 찾고 온갖 쓴 약을 마시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했다. 기억난다. 한 번은 그녀가 새까만 한약을 내 서재로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이 참 좋대요. 조금만 마셔봐요. 나는 약사발을 바닥으로 쳐냈다. 그만 좀 해. 귀찮지도 않아. 문제는 당신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지만 등을 돌렸다. 나는 그녀가 나를 혐오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야 내가 배신자라는 느낌을 덜 받을 테니까. 잔인함의 절정은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였다.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마땅히 사위로서 빈소를 지키고 장례를 챙겨야 했다. 하지만 그날 이사회는 부회장 선임을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오늘 네가 빠지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물거품이 된다. 장례식은 사람 시켜서 하면 돼. 그리고 야망의 눈먼 남자였던 나는 회의를 선택했다. 나는 장례식장에 고작 30분 들러 향 하나 피우고는 급히 떠났고 지아는 고통과 고독으로 야위어가는 채 차가운 상가에 홀로 남겨졌다. 당신은 자신이 쓰레기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지난 15년 동안 그 기분을 안고 살았지만 항상 일과 돈으로 그것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 바발이 흩어진 웅덩이 옆바닥에 누워있는 지아를 보며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러고는 마지막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겨울날이었고 오늘처럼 추웠다. 지아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환했다. 그녀는 초음파 결과지를 손에 들고 나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러 서재로 뛰어 올라오려 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수년간의 치료 끝에 마침내 임신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없었다. 탁자 위에 두고 간 내 휴대폰만이 있었다. 화면이 켜졌다. 김소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정말 행복해요. 지아의 심장이 부서지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큰 조각으로 깨진 게 아니라 가루가 되어 부서졌을 것이다.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초음파 결과지를 손바닥 안에서 구겨진 채 쥐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고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혼해.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가 말했다. 그것은 내가 행한 가장 비열한 선제 공격이었다. 미안해. 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나는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비겁한 놈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잔혹한 재판관처럼 등장했다. 그녀는 미리 작성된 이혼 서류와 두툼한 봉투를 탁자에 던졌다. 서명해라. 이건 500만 원이다. 이거 받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집 물건은 하나도 가져갈 생각 말고. 그리고 명심해 다시는 민혁이 눈에 띄지 마. 500만 원. 10년 청춘의 값. 밤새워 남편을 기다린 밤들의 값. 묵묵한 희생의 값. 지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명했다.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아마도 그녀는 우리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집안과 아이가 엮이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혹은 어머니가 아이를 해칠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날 밤 바로 쫓겨났다. 작은 가방 하나와 500만 원만을 쥔 채 그녀는 떠났고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첫 차를 탔다. 지아야.
나는 속삭였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비싼 정장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만지고 싶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게 아직 속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아는 몸을 움츠렸고 그녀의 눈은 공포와 혐오로 가득 차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고 등이 텐트 벽에 부딪혀 텐트가 흔들렸다. 가요. 당신 누구야? 난 당신 몰라. 때리지 마. 쫓아내지 마. 그녀는 횡설수설했고 목소리는 부서지고 당황해 있었다. 아니, 나를 못 알아보는 건가? 아니면 고통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건가? 나는 그녀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다. 왼쪽 다리는 무릎 근처까지 절단되어 있었고 울퉁불퉁하고 흉한 상처, 자국은 그것이 조잡하게 수술되었거나 끔찍한 사고를 겪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왜?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떠날 때 임신했었잖아. 아이는 어디 있어?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어 터질 것만 같았다. 낙동강 바람은 여전히 울부짖으며 첫눈 송기들을 휘몰아치고 있었다. 눈은 지하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 위에 떨리는 어깨 위에, 그리고 나의 뒤늦은 후회 위에 내려앉았다. 나 9천억 원을 가진 강민혁은 거짓골을 한 전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지금 내 돈은 휴지 조각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2010년대 성수동 재개발 지역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곳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부르며 힙한 카페와 젊은이들의 거리가 되었지만 그 시절 그곳은 뒤처진 사람들의 터전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조사했다. 하나하나 전부. 나를 떠난 후 그녀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읽은 정보 한 줄 한 줄은 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고 매일 피를 흘리게 했다. 지아가 간 곳은 붉은색 철거 예정 딱지가 붙은 낡은 건물들이 있는 오래된 동네였다. 딱지들은 바람에 장례 깃발처럼 펄럭였다. 그녀는 반지하 방을 하나 빌렸다.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방 말이다. 습하고 어두우며 고작 3평 남짓한 방. 유일한 창문은 지면과 맞닿아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위치였다. 여름에는 하수구 냄새로 숨 막혔고 겨울에는 얇은 유리창이 하얗게 얼어붙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녀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혼자서. 난방도 안 되는 차가운 방에서 배를 문지르는 손바닥의 온기에만 의지한 채. 그때 나는 어디에 있었나? 아마 펜트하우스의 따뜻한 킹 사이즈 침대에 누워 20년 산 와인을 마시며 헛된 권력의 꿈을 꾸고 있었겠지. 쫓겨난 지 3개월 후 지아는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사내 아이가 가난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직접 탯줄을 잘랐고 산후조리 기간을 홀로 견뎌냈다. 그녀는 아이 이름을 이도윤이라고 지었다. 엄마 성을 따서. 출생신고서의 아버지란에는 빈칸이 있었다. 광활하고 잔인한 빈칸. 그녀는 나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우리 명문가가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이 아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비워둔 것이다. 상상이 되는가? 막 아이를 낳아 몸도 약한 여자가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먹는 것도 부실하고 영양도 부족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이를 하루하루 키워냈다. 도윤이가 막 100일이 되었을 때 부잣집 아이들은 금반지니 은팔찌니 하며
성대한 백일 잔치를 벌이는 그날, 지아는 아이를 등에 업고 일을 하러 나갔다. 첫 번째 일은 새벽 신문 배달이었다. 새벽 4시 서리가 땅을 뒤덮을 때, 지아는 가진 것 중 가장 두꺼운 담요로 아이를 감싸 등에 단단히 업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텅 빈 골목길에 자박거렸고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을 내뿜었다. 아이는 엄마 등에서 얌전히 잠들었고 아이의 숨소리는 엄마의 발걸음 소리에 섞여들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그녀는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가서 두 번째 일을 시작했다. 청소부. 도윤이는 어린이집도 보모의 품도 아닌 지하철역 청소원 휴게실 구석에 깔린 낡은 담요 위에서 자랐다. 아이에게 익숙한 냄새는 비싼 베이비 파우더 향기가 아니라 선로의 금속 먼지 냄새, 독한 세제 냄새, 그리고 엄마의 땀 냄새였다. 나는 그녀가 그때 찍은 아이의 낡은 사진을 보고 울었다. 아이는 빈 플라스틱 병 몇 개를 가지고 놀며 활짝 웃고 있었고, 그동안 엄마는 밖에서 술주정뱅이들이 토해놓은 오물들을 닦고 있었던 것이다. 지아의 점심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편의점에서 산 8,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절대 다 먹지 않았다. 반을 쪼개서 반은 일할 힘을 내기 위해 점심으로 먹고 나머지 반은 조심스럽게 싸서 저녁으로 가져갔다. 7,000원. 그 돈은 내가 발렛 파킹 직원에게 주는 팁도 안 되는 돈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세월 동안 내 처자식의 생명줄이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내가 정말 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이다. 시간은 잔인하고 조용히 흘러갔다. 도윤이는 5살이 되었다. 아이는 영리하고 철이 일찍 들었으며 눈매가 나를 쏙 빼닮았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모든 싱글맘이 두려워하는 그날.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아이는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빠 목마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아이의 눈은 순진했지만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멈칫했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아빠가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았다고,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고 잔혹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어린 마음에 증오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거짓말을 했다.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고통스러운 거짓말이었다. 아빠는 아주 멀리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아빠는 의사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분이란다. 도윤이의 눈이 별처럼 빛났다. 우와, 아빠 멋지다. 아빠는 슈퍼히어로야. 응, 아빠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지아는 나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짓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 눈에 나를 훌륭한 아빠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내가 눈꼽만큼도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위해 마지막 존엄을 지켜준 것이다. 그날 밤 도윤이가 잠든 후 지아는 노란 불빛 아래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녀는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도윤이에게 아빠가. 그녀는 내 이름을 빌려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가 지금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기엔 아빠가 필요한 환자들이 아주 많단다. 아빠는 도윤이가 많이 보고 싶어. 엄마 말씀 잘 듣고 밥 많이 먹으렴. 사랑한다. 그녀는 다 쓰고 나서 조심스럽게 접어 칠이 벗겨진 나무 서랍장에 넣었다. 그곳에는 이미 20통이 넘는 그런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한 번도 붙여지지 않았고 진짜 수신인에게 닿지도 못한 편지들. 그것은 고통의 일기였고 아이의 영혼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다. 도윤이가 6살이 되던 해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물가는 치솟았고
청소부 월급으로는 월세와 아이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도윤이에게 가끔 엿을 주던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가 지아에게 부업을 제안했다. 폐지 줍기. 그때부터 낡은 리어카를 끌고 성수동의 가파른 골목길을 누비는 마른 여자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 골판지 한 장, 맥주캔 하나를 주워 모았다. 최고급 화장품으로 관리받던 손 꼭꼬지와 차를 탈 줄만 알았던 그 손은 이제 검게 변하고 갈라졌으며 유리 조각과 금속에 긁힌 상처로 가득했다. 신문 잉크와 먼지가 손톱 밑에 새카맣게 끼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어린 아들 도윤이는 어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철이 들어 있었다. 매일 오후 엄마가 리어카를 끌고 돌아오면 아이는 달려나가 맞이했다. 아이는 엄마가 더럽다고 하지 않았고 새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다. 작은 플라스틱 대야에 물을 떠와서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씻겨주었다. 엄마 힘들지? 내가 씻겨줄게. 엄마 안 힘들어. 도윤이 보면 힘이 다 나네. 지아는 아이를 보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그녀는 강해야 했다. 그녀는 아이의 전부였으니까. 가난하지만 거짓된 평온 속에서 삶은 그렇게 흘러갔다. 어느 날까지는 쾅쾅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건물 관리인이 통지서를 지아에게 던졌다. 이 집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어. 곧 강제 철거 들어갈 거야. 한 달 안에 나가. 짐 빨리 싸. 또다시 집을 잃게 되었다. 그 무력감은 죽음보다 더 무서웠다. 돈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이 넓고 차가운 서울 바닥에서 어디로 가란 말인가 바로 도윤이의 7살 생일날이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지아는 케이크 살 돈이 없었다. 그녀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와 아주 작은 초 하나를 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뚜껑 위에 초를 꽂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모자의 야윈 얼굴을 비췄다. 생일 축하해, 아들. 소원이 뭐야? 도윤이는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눈을 감았다. 제 소원은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딱 한 번만이라도. 아이의 소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지아는 소리 내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다. 그녀는 아이를 와락 껴안고 그 작은 몸을 꽉 조였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서 그녀는 다시 책상에 앉아 가짜 편지를 썼다. 글씨는 떨렸고 눈물로 번져갔다. 도윤아, 아빠가 곧 보러 갈게. 기다려줘. 아빠가 약속할게. 그녀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려 했던 걸까?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진짜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운명은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이 불쌍한 여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싶어 하는 듯했다. 박 여사, 나의 어머니, 하늘 그룹의 철의 여인이 알아낸 것이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녀의 정보망이 지아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윤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들이다. 장손이다. 강씨 집안의 핏줄이 밖에서 떠돌고 있다. 어머니에게 도윤이는 사랑해줘야 할 손자가 아니었다. 자산이었고 대를 이을 후계자였으며 가문의 권력을 공고히 할 도구였다. 지아는 어머니에게 그녀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지아가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고 오직 아이만 뺏어오고 싶어 했다. 애만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미는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것이 청담동의 화려한 저택에서 내려진 차가운 명령이었다. 그녀는 전문 경호팀을 고용해 두 모자를 감시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거구의 남자들이 가난한 자해개발 지역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음산한 가을 오후 낙엽이 거리에 뒹굴던 날이었다. 도윤이는 낡고 해진 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이는 길가의 돌멩이를 툭툭 차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검은색 밴이 다가와 길을 막아섰다. 차 문이 활짝 열렸다.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려 아이 앞을 가로막았다. 네가 이도윤이지? 한 남자가 차갑게 물었다. 도윤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가방끈을 꽉 잡았다. 아저씨들 누구세요? 우리랑 가자. 아빠가 기다리신다. 아빠요. 아이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아니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 아니야. 가자. 남자가 거칠게 도윤이의 작은 손목을 낚아채 차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엄마, 살려줘요, 엄마. 도윤이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지아는 근처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 아들의 비명소리가 드릴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야수처럼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다. 내 아들 놔줘. 이 나쁜 놈들아. 그녀는 자기보다 2배는 큰 남자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물어뜯었다. 모성애는 약한 여자를 두려움 없는 전사로 만들었다. 이 미친년이 경호원이 으르렁거리지며 지아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헉! 지아는 멀리 튕겨나가 땅바닥에 처박혔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한쪽 눈을 가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달려들어 경호원의 다리를 붙잡고 사력을 다해 늘어졌다. 도망쳐, 도윤아, 빨리 도망쳐. 그녀는 피와 눈물 범벅이 된 목소리로 절규했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안 돼. 도망가. 도윤이는 엄마가 맞는 것을 보고 눈물을 쏟았다. 엄마, 도망가 빨리. 지아가 다시 한번 소리쳤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아이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도윤이는 자기를 잡고 있는 남자의 손을 세게 깨물었다. 남자가 아픔에 손을 느슨하게 했다. 아이는 뿌리치고 달렸다. 죽기 살기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쫓아. 대장이 명령했다. 도윤이는 근처 공사 중인 재개발 공사장으로 몸을 숨기기 위해 뛰어들었다. 출입 금지라는 위험 경고판은 무시되었다. 정말이지 인생에는 잔인할 정도의 우연이 있다. 그 공사장, 바로 하늘의료재단의 새 병원을 짓는 곳이었다. 내가 병원 건립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아내를 팔아넘겼던 그 병원. 나의 배신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건물이 이제 내 아들이 내 가족의 마술을 피해 도망치는 장소가 된 것이다. 공사장의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거대한 크레인이 높은 곳에서 돌아가며 수톤짜리 철골을 공중에 매달고 움직이고 있었다. 먼지가 자욱했다. 드릴 소리가 요란했다. 작은 도윤이는 차가운 콘크리트와 철골 사이에 갇혔다. 아이는 어지럽게 널린 건축 자재들 사이 좁은 틈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리고 떨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다. 밖에서 경호원들의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잘 찾아봐. 멀리 못 갔을 거야. 사모님이 산채로 잡아오라고 하셨어. 지아는 길에 쓰러져 있었지만 아들을 쫓는 무리를 보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욱신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아들이 도망친 방향으로 기어갔다. 아가, 무서워 마. 엄마가 갈게. 안에 사람 있다 멈춰. 작업반장의 고함 소리가 시끄러운 공사장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지만
곧 드릴 소리와 엔진 소리, 그리고 계속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렸다.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도 막을 수 없는 그 기분을 아는가. 손발이 묶인 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악몽과도 같다. 까마득히 높은 운전석에 앉은 크레인 기사는 소음 차단 헤드폰을 끼고 있어 아래쪽의 절박한 비명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는 경호원들의 추격전으로 일어난 먼지 때문에 신호수의 수신호를 보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투하 신호로 착각했다. 그리고 그는 떨어뜨렸다. 거대한 사슬이 철컹거렸다. 10미터가 넘고 수톤에 달하는 E형 강철 비미고리에서 빠져나왔다. 그것은 사신의 나처럼 공중에서 1초간 흔들리더니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도유나. 지하의 비명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어미 짐승의 소리였고 지독하게 슬프고 처절했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다. 1000분의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본능은 모든 두려움보다 강했고 죽음보다 강했다. 그녀는 거구의 경호원들조차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먼지 구름 속으로 뛰어들었다. 먼지가 눈을 따갑게 찔렀다.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지아는 단 하나만 보고 있었다. 자재 더미 틈새에 웅크리고 머리 위로 떨어지는 시커먼 쇠덩이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아들을. 지아는 펜과 요리 도구만 잡던 맨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쳤다. 길을 막고 있는 돌덩이와 철근 조각들을 치워냈다. 손톱이 뒤집히고 살이 찢어졌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운동화에 닿았다. 돈이 없어 사주지 못해 밑창을 2번이나 꿰매싱인 낡은 운동화였다. 도유나 엄마 왔어,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몸을 던져 온몸으로 아이를 덮었다. 자신을 돔으로 가장 튼튼한 방패로 만들어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고 싶었다. 쾅 지진이라도 난 듯 땅이 울렸다. 찢어질 듯한 금속 충돌음이 귀를 때렸다. 버섯구름처럼 먼지가 피어올라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거대한 강철 빔이 떨어졌다. 옆에 있던 콘크리트 블록에 부딪혀 아래쪽에 작은 공간이 생겼지만 그 빔의 끝부분이, 그 무거운 끝부분이 지하의 왼쪽 다리를 지식여버렸다. 아, 그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가슴을 찢었다. 뼈가 부서졌다. 선혈이 뿜어져 나와 낡은 치마를 적시고 먼지 투성이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영혼을 육체에서 찢어발기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덮쳐왔다. 하지만 아는가, 그녀는 기절하지 않았다. 눈을 뜨고 있었다. 아이를 안고 있었으니까. 아가, 너 괜찮니? 지아는 헐떡이며 물었다. 목소리는 끊어졌고 식은 땀이 피와 먼지와 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움직이려 했지만 하반신이 짓눌려 감각이 없고 끔찍하게 아팠다. 대답이 없었다. 도윤이는 그녀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지아가 온전히 아이를 막아낸 것이다. 하지만 왜 엄마한테 대답을 안 하니? 도윤아, 눈 좀 떠봐. 엄마 좀 봐. 지아는 떨리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아이 뺨을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싸늘했다. 위쪽에 비계 구조물이 흔들리더니 한 번 더 무너져 내렸다. 지아는 다시 힘을 주어 앙상한 등어리로 떨어지는 파편들을 받아냈다. 먼지 한 톨도 아이에게 닿지 않게 하겠다는 듯이 아가 숨 쉬어. 제발 숨 좀 쉬어. 그녀는 아이의 작은 가슴에 귀를 댔다. 침묵,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었다. 엄마가 돌아오면 콩닥거리던 그 작은 심장이 멈춰 있었다. 아이는 죽었다.
강철 빔에 깔려서가 아니었다. 도망치다가 모래와 자갈더미에 파묻혀 질식했고 아마도 낯선 자들에게 쫓기는 극심한 공포를 그 어린 심장이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가 닿기도 바로 직전에 떠나버린 것이다. 지아는 절규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피와 섞여 도윤이의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으스러진 다리를 무시하고 빠져나가는 자신의 생명을 무시하고 아이의 시신을 꽉 끌어안았다. 내 새끼 데려가지 마. 아무도 내 새끼 건드리지 마. 그것이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기 전 그녀가 중얼거린 말이었다. 지아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하얀 병실에 누워 있었다.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의사가 들어왔다. 감정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는 일기예보를 읽는 듯한 건조한 어조로 두 가지 비보를 동시에 전했다. 첫째, 너무 오래 눌려 있어 왼쪽 다리가 완전히 괴사했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릎 근처까지 절단해야 했다. 그리고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그녀의 어린 아들이 살아남지 못했다. 안타까운 산업재해였습니다. 의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아이가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더군요. 그룹 차원에서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원할 겁니다. 산업재해에 들어갔다. 지아는 울부짖지 않았다. 미처 날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누워서 하얀 천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영혼은 그날 아들을 따라 이미 죽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 몸뚱이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재활 치료를 거부했다. 의족도 거부했다. 위로금 수령도 거부했다. 어두운 밤 그녀는 다른 환자가 버리고 간 낡은 목발을 짚고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챙긴 것은 단 하나, 도윤이의 남은 운동화 한 짝뿐이었다. 진흙과 그녀 자신의 말라붙은 피가 묻은 그 신발. 그녀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낙동강변으로 발을 끌었고 유령처럼 떠도는 삶을 시작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나는 50층의 호화로운 집무실에 앉아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오직 어둠뿐이었다. 쓰레기장에 다리 없는 여자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독 묻은 드릴처럼 내 양심을 파고들었다. 지아를 다시 만난 후 나는 즉시 사람을 시켜 조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왜 그녀가 저 지경이 되었는지,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흘이 3세기처럼 지나갔다. 집무실 문이 열렸다. 수석 비서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에어컨을 가장 낮게 틀었음에도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부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내 눈을 피했다. 나는 펼쳤다. 첫 장은 오래된 개인 기록 초본이었다. 이름 이도윤. 생년월일 2009년 10월 15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2009년. 지아가 떠난 바로 그 해다. 그녀는 임신했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부미상 모이지아. 손이 덜덜 떨려 타던 담배를 카펫 위에 떨어뜨렸다. 아들이다. 내게 아들이 있었다. 나의 핏줄. 하늘 그룹의 장손. 나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찾고 싶은 마음에 급히 다음 장을 넘겼다. 데리러 가리라, 모든 것을 보상하리라. 하지만 내 눈을 때린 것은 붉은 도장이 찍힌 글자였다. 사망. 사망일 2019년 7월 22일.
향년 10세. 나는 얼어붙었다. 가슴 속에서 숨이 막혔다. 10살. 아이는 고작 10살에 죽었다. 사망 원인 성수 공사장 비계 붕괴 사고. 성수 공사장 머리가 윙윙거렸다. 하늘국제병원 제2병원 프로젝트였다. 내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 나를 부회장 자리에 올려준 프로젝트. 나는 환호하는 하객들 속에서 테이프 커팅을 했었다. 나는 그곳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소리 지르며 서류철을 던졌다. 그날 이사회에 올라온 보고서에는 무재해 안전의 날이라고 했잖아. 무재해 천일 건설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는데 비서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날 CCTV 데이터는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비자금 송금 내역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말하고 있는 숫자들을 가리켰다. 2019년 7월 23일 현금 20억 원 지출. 수령인 정한수, 성수공사장 현장 소장, 사유 자문료 실제로는 입막음 비용. 2019년 7월 25일 한 의원, 당시 성수경찰서장 선거 캠프 후원금으로 100억 원 이체. 그리고 마지막 줄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든 글귀. 결제자 박 회장. 어머니.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나는 내 아들의 피 위에 내 커리어를 쌓아 올린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 아니 그건 내 아들의 무덤이었다. 나는 사무실을 뛰쳐나가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구 성수 경찰서로 갔다. 따져 물어야 했다.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최 형사는 이제 은퇴하여 낡은 골목의 허름한 탐정사무소를 열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소주 한 잔을 따라 탁자에 놓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 당신이 올 줄 알았어. 그 아이 원혼이 무섭거든. 진실을 말해.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왜 서류에 산업재해라고 적혀 있어?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어? 최 형사는 내 손을 뿌리치며 씁쓸하게 비웃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 여자가 돈으로 다 덮었으니까. 그 여자는 뉴스가 터지면 새 병원 허가가 취소되고 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칠까봐 무서웠던 거야. 아이가 죽은 걸 그냥 처리해야 할 기술적 결함으로 여겼지. 현장 기록 증언 싹 다 없애버렸어. 마치 그 아이가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진실은 상상보다 수천 배 더 적나라하고 잔혹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못 지운 게 하나 있지. 최 형사는 금고를 열어 누렇게 변한 봉투를 꺼냈다. 포맷되기 전 보안 카메라에서 출력한 저화질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이걸 봐.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어. 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떨어뜨릴 뻔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소년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도망치고 있었고 얼굴은 흐릿했다. 그리고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쫓고 있었다. 우리 집 경호팀의 복장이었다. 그리고 사진 구석의 마른 여자가 필사적으로 아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달려가고 있었다. 당신 어머니네 사람들이 두 모자를 쫓았어. 아이는 겁에 질려 공사장으로 숨어들었고, 그러다 사고가 난 거야. 최 형사가 담배를 길게 빨아들였다. 내 아들을 죽인 건 철골도 아니고 크레인 기사도 아니야. 죽인 건 바로 내 어머니의 야망이야. 아, 나는 비명을 질렀다. 가슴을 찢는 원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이었다. 나는 탁자를 세게 내리쳤고 손에서 피가 터졌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이 육체의 고통이 지하의 고통에 그 순간 내 아들이 느꼈을 공포에 비할 수 있겠는가. 도윤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쓰레기야. 나는 차로 달려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청담동 저택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 번개가 밤하늘을 찢으며 피 흘리는 상처처럼 번쩍였다. 나는 집으로 쳐들어가 인사도 없이 신발도 벗지 않고 어머니의 서재로 직행했다. 한때 불가침의 성역이었고 그룹의 모든 생살 여탈권이 결정되던 이 방은 이제 나에게 차가운 도살장일 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뒤졌다. 책들을 집어던지고 가상과 맞먹는 고가 도자기들을 깨부셨다. 어딨어 증거 어딨어. 마침내 유화 그림 뒤 비밀 금고에서 그것을 찾았다. 검은 가죽 수첩. 어머니는 처리한 모든 특수 업무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이름들, 뇌물, 액수들 묻어버린 스캔들. 그리고 여기 있다. 2019년 7월 22일 페이지. 이도윤. 처리 완료. 기록 삭제. 비용 120억 원. 이지아. 무력화됨. 다리 하나 손실 위협 능력 상실. 감시 중단. 처리 완료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아들, 내 핏줄이. 그녀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 항목 한 줄 글자 몇 째 불과했단 말인가. 미녀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이니?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봤다. 박 회장네 어머니가 서 있었다. 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옅은 화장을 한 그녀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의 난장판을 보며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가 다가와 내 손에서 수첩을 확 낚아챘다. 뭘 뒤지는 거냐? 이건 그룹 기밀 문서야. 나는 그녀를 나를 낳아준 여자를 내가 한때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만 보일 뿐이었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고 원망으로 가득 찼다.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손자잖아요. 제 아들이라고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며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특유의 차가움을 되찾았다. 그녀는 수첩을 닫고 탁자 위에 탁 소리 나게 던졌다. 이미 죽은 애야. 알아서 뭐 하게 그 잿더미를 들쑤셔서 너한테 내 미래 회장 자리에 무슨 이득이 된다고? 이득?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고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손자 목숨을 이익으로 계산합니까? 어머니가 사람 시켜서 쫓았잖아요. 사지로 몰아넣었잖아요. 어머니가 살인자예요. 입 닥쳐. 그녀가 내 뺨을 짝 때렸다. 내가 다 뭐 때문에 그랬는데 이 그룹을 위해서야. 네가 그 자리에 튼튼하게 앉게 하려고. 그 사생아 존재가 드러나면 주가는 떨어지고 경쟁사들이 물어뜯었을 거다. 네가 오늘날 누리는 게 그냥 얻어진 줄 알아. 그녀는 여전히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그 역겨운 가족을 위해서라는 논리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나는 뺨을 만지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더 이상 그녀가 무섭지 않았다. 제 미래요. 제 미래는 제 아들이었어요. 제 가족이었다고요. 어머니가 다 망쳤어. 어머니는 도윤이를 죽인 게 아니라 제 인간성까지 죽인 겁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낯선 사람을 보듯 그녀를 보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 강민혁은 더 이상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네가 감히.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깔았다.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넌 모든 걸 잃어. 돈, 지위, 권력, 빈털터리가 될 거다. 나는 웃었다.
이상할 정도로 홀가분한 웃음이었다. 저는 4년 전부터 빈털털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제 아들이 당신의 그 차가운 철골 아래서 죽었을 때 저는 이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나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다. 엉망이 된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권력자 어머니를 뒤로하고 밖에서는 천둥이 계속 쳐댔다. 이 거짓된 영광의 가장 더러운 것들을 싹 쓸어버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무거웠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 매듭을 고쳤다. 여전히 고급 정장이었고 같은 얼굴이었지만 거울 속 내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서 도망치던 유약한 놈의 눈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하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하늘그룹 본사로 갔다. 오전 8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문은 산불처럼 번졌다. 이사들 대주주들이 줄지어 몰려왔고 모두 당황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들은 수긍어리고 추측하며 이 비정상적인 회의의 이유를 궁금해했다. 대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내가 걸어 들어갔다. 내 구두 굽소리가 반질반질한 나무 바닥을 때리며 건조하게 울려 정적을 깼다. 나는 평소처럼 부회장석에 앉지 않았다. 나는 빔 프로젝터 바로 옆 테이블 상석에 꼿꼿이 섰다. 박 회장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여전히 여왕처럼 여유롭고 오만한 태도였다. 그녀는 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경고하고는 상석 가죽 의자에 느긋하게 앉았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 미녀가 위아래도 모르니. 그녀가 말했고 어조는 평온했지만 위압적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내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보안 카메라에서 추출한 흐릿한 사진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소년과 뒤쫓는 거구의 경호원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회의실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저게 뭐지? 저 아이는 누구야? 나는 가슴 속에서 치미는 고통을 억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명료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2019년 7월 22일 성수동 하늘국제 제2병원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10세 남자아이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다. 다음 사진은 붉은색 사망 도장이 찍힌 진료 기록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이도윤. 나는 잠시 멈추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이 강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례는 폭탄이라도 맞은 듯했다. 경악하는 소리들, 의심스러운 눈초리들이 나와 어머니에게 쏟아졌다. 부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드님이라니요. 늙은 이사가 더듬거렸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바로 우리 공사장에서 죽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추격을 당해서요. 그리고 아이가 죽은 후 그 죽음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나는 두꺼운 서류철을 회의 테이블에 던졌다. 쿵 하는 소리가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이것은 송금 증거입니다. 250억 원. 주주들의 돈 직원들의 피와 땀인 250억 원을 박 회장이 경찰 매수 증인 회유 언론 입막음에 사용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여자는 권력욕 때문에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워 친손자의 죽음을 잔인하게 은폐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과연 생명을 구한다는 이념을 가진 하늘의료 재단을 이끌 자격이 있습니까? 공간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다. 모든 시선이 박 회장에게 쏠렸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철의 여인은 이제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며 일어섰고 입술이 달싹거렸다. 미녀가, 너 미쳤구나. 네가 다 망치고 있어. 망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이 그룹을 정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누굴 위해서 그랬는데. 그녀가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소리 질렀다. 다 이 가족을 위해서야. 내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이 그때 터졌으면 네가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니? 그녀는 달려와 내 옷소매를 잡았고 움푹 팹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가득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렇게 비참해 보였다. 미녀가 엄마가 빈다, 멈춰라. 그룹은 엄마 목숨이야, 엄마 미래라고. 나는 그녀를 보며 슬픔과 혐오가 뒤섞인 감정이 치솟았다. 제 미래는 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뺏어갔잖아요. 4년 전에 어머니가 제 미래를 죽였잖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박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사건 기록 전체를 수사기관에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투표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아무도 감히 그녀 편을 들지 못했다. 그녀를 칭송하고 굽신거리던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거나 해임 찬성표를 던졌다. 그것이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한 법칙이었다. 말에서 떨어지면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다. 박 회장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갔다.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의 렌즈가 기다리고 있었다. 플래시가 징벌의 번개처럼 연신 터졌다. 박 회장님, 손자의 죽음을 은폐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후회하십니까? 질문들이 단검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늙고 주름진 얼굴을 가린 채 비틀거리며 검은 승용차에 탔다. 문이 쾅 닫히며 그녀를 외부 세계와 차단했다. 짙은 썬팅 유리 너머로 나는 그녀가 홀로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허탈함을 느꼈다. 통쾌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아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부회장님 환자 이지아 님이 위독합니다. 급성 폐렴 합병증에 오랫동안 쇠약해진 몸이라 심장이 조여왔다. 지아나는 차로 달려가 병원으로 질주했다. 응급실 안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삑삑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지아는 하얀 침대 위에 작고 연약하게 누워 있었다. 줄들이 온몸에 얽혀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얇은 연기처럼 희미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아 피골이 상접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폐지를 주어 아들을 키우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손. 지아야, 나야, 민혁이 왔어.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하고 지친 눈이었지만 나를 보자 희미한 빛이 스쳤다. 당신...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윤이 일 알았구나. 그렇지. 내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녀의 손등 위로 뜨겁게 떨어졌다. 알았어.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아빠 노릇을 못했어. 지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씁쓸하고 체념한 듯한 미소였다. 괜찮아. 아이는 갔어. 더 이상 아프지 않아. 그녀가 쿨럭거렸고 가슴이 고통스럽게 들썩였다. 당신, 그 텐트에 가면 침대 밑에
천 가방이 있어. 그거 좀 가져다 줘. 나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알았어, 당장 다녀올게. 기다려, 지아야. 힘내 살아야지. 나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곁을 지키라고 지시하고 급히 낙동강변의 낡은 텐트촌으로 돌아갔다. 지하의 텐트는 찬바람 속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안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곰팡이 냄새가 났다. 나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가 침대로 쓰던 썩은 나무 판자 밑을 뒤졌다. 습기를 막으려 비닐로 여러 번 꼼꼼하게 싼 낡은 천 가방을 찾았다. 열어보았다. 안에는 내 아들의 유품이 있었다. 낡고 해졌지만 깨끗하게 빨아 반듯하게 개어놓은 아동복 한 벌,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장난감 몇 개, 그리고 수백 통의 편지, 공책 포장지, 심지어 광고 전단지 뒷면 등 온갖 종이에 쓰인 편지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지아의 글씨였지만 그녀는 좀 더 씩씩하게 보이려 꾹꾹 눌러 썼었다. 아들 도윤이에게 오늘 날씨가 많이 춥지 아빠는 멀리서 도윤이가 수학 100점 맞았다는 소식 듣고 정말 기뻤어. 아빠는 지금 많이 아픈 아기를 치료하고 있어. 아기가 다 나으면 아빠가 바로 도윤이 보러 갈게.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 슬프게 하지 말고. 아빠는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아빠 강민혁. 나는 다음 편지를 넘겼다. 도윤아 생일인데 아빠가 또 못 가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바람편에 꽉 안아주는 포옹을 보낸다. 우리 아들 7살 됐으니까 이제 남자는 씩씩하게 엄마 지켜줘야 해. 한 줄 한 줄 글자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번져갔다. 그녀는 10년 동안 이 편지들을 썼다. 매일 밤 희미한 등유 램프 아래 앉아 눈물을 삼키며 이 거짓된 사랑의 말들을 썼다. 아이의 영혼이 상처 입지 않도록 그녀는 완벽한 아버지 숨겨진 영웅의 이미지를 그려냈다. 내가 내연녀들과 즐기고 호화로운 파티에 빠져 있을 때 여기 내 안에는 나를 대신해 아이를 사랑하고 나를 대신해 가르치고 나를 대신해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방 바닥에서 딱딱한 물건이 손에 잡혔다. 작은 운동화였다. 딱 한 짝. 오른쪽 신발. 낡아서 코가 벗겨진 신발이지만 그 운명의 날 묻은 붉은 진흙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신발을 가슴에 품고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았다. 내 아들 냄새, 아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영원한 고통의 냄새. 으아! 나는 텅 빈 텐트 안에서 울부짖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피가 나도록 땅을 주먹으로 쳤다. 왜 하늘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조롱하는가? 천사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해놓고 바로 내 손과 내 가족이 그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는 걸 알게 하다니. 너무 후회돼서 심장을 꺼내버리고 싶은 기분을 아는가? 지금 내가 딱 그랬다. 3개월 후 서울의 봄이 왔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옛 성수동 재개발 구역 철근과 죽음이 널려있던 공사장 그 자리에 이제 순백색의 건물이 들어섰다. 쇼핑몰도 고급 아파트도 아니었다. 정문에는 소박한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다. 도윤 의원. 오늘은 개원일이다. 요란한 현수막도 고위층 하객도 없었다. 동네의 가난한 주민들, 노숙자들, 그리고 싱글맘들이 초대되었다. 나는 단상에 섰다. 고급 정장 대신 소매를 걷어올린 소박한 흰 셔츠를 입었다. 여러분, 감동으로 목이 메었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3년 전 제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나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마당 쪽을 가리켰다.
아이 이름은 도윤이입니다. 아빠 얼굴 한번 못 보고 호강 한번 못 누리고 살았습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무관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군중은 조용히 경청했다.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이곳을 지은 건 자선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가난한 분들, 노숙자분들,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진료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아파도 참아야 하는 아이를 보고 싶지 않고 제 아내처럼 절망하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도윤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휠체어에는 지아가 앉아 있었다. 3개월간의 집중 치료 끝에 살이 좀 올랐고 얼굴의 퀭한 기색은 사라졌지만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로비 중앙에 다다르자 지아는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팔을 짚고 힘겹게 일어서려 했다. 지아야, 조심해. 나는 급히 달려가 부축하려 했다. 내가 할게.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눈빛은 단호했다. 내 발로 걸어서 아이한테 가고 싶어. 그녀는 내가 특별히 맞춰준 새 목발을 잡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걸음을 뗐다. 톡, 톡, 톡. 목발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마른 몸이 떨리고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한쪽 다리로 그리고 어머니의 초인적인 의지로 걸었다. 그녀는 대기실 정면 벽 앞에 섰다. 그곳에는 도윤이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낡은 증명사진을 복원한 것이었다. 사진 속에서 천사처럼 맑은 눈과 환한 미소를 가진 소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아는 손을 들어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엄마 왔어, 도윤아. 내 새집 참 예쁘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술은 웃고 있었다. 안도의 미소였다. 아빠가 지었어. 네, 아빠. 드디어 돌아오셨어. 나는 옆에 서서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아들의 영정을 올려다보았다. 아이가 우리를 보고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저기, 여기서 진료하는 거 진짜 맞습니까? 문 쪽에서 쭈뼛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더기 옷을 입은 노숙자 한 명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겁먹은 듯 주위를 살폈고 가슴을 움켜쥐고 콜록거렸다. 나 돈 없는데. 나는 지아를 놓고 그에게로 성큼 걸어갔다. 나는 허리를 숙여 두 손으로 그를 부축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정말, 정말이요. 노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네, 정말입니다. 여기가 도윤이 집이잖아요. 도윤이가 모시는 겁니다. 나는 노인을 진료실로 부축해 갔다. 지아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섞여 빛나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작은 먼지들이 금빛 햇살 속에서 춤을 췄다. 햇살은 도윤이의 영정 위에 목발을 짚고 굳건히 선 어머니 위에 그리고 속죄의 여정을 시작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위에 비쳤다. 아십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에 잠식되는 대신 계속 살아가기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못다한 삶을 대신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사랑으로 바꿔 저 밖에 또 다른 불행한 삶들을 따뜻하게 들 것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우리 도윤이가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아빠 참 잘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 이야기의 끝이다. 슬픈 이야기지만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안아주어라.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나 짧고 덧없기 때문이다.